현대차증권 이코노미스트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저 인포맥스 라이브에서는 처음 네. 뵙는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주에 네. 미 연준 FOMC가 있잖아요. 네. 그를 앞두고 또 네. 모셨습니다, 저희가. 네, 물론 저희가 현대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는 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에서 오시니까 사람들이 현대차에 대해서 박사실 거라고 자동차 공학 박사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거든요. 네. 아니시죠? 이코노미스트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전공이 경제 쪽이시겠죠? 네. 네, 그래서 경제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우선은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1월 FOMC 네.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제 매크로 부분에서는 또 이제 환율 또 이제 네. 또 금리 또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환율은 이제 조금 복잡한 문제니까 조금 네. 이따가 여쭤보기로 하고 네. 일단 뭐 내일은 이번 FOMC는 뭐 동결이 거의 명확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장이 조금 앞서갔다라는 게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고요. 네. 그래서 연준 인사들은 뭐 4월달 이후로 보자는 뉘앙스였습니다. 시장은 아직 조금밖에 호퇴를 안 했어요. 네. 우리 오창섭 이코노미스트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우선은 이제 이게 이제 11월부터 이게 시작됐던 이제 얘기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11월 FOMC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인상은 완전 끝났다라는 네. 부분이었고 12월 FOMC 때 이제 파월 연준이 이제 깜짝 금리 인하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이제 사실상 올해 1분기다. 네. 1분기에 뭐 3월에 이제 금리 인하 할 거다라는 부분이 이제 달려가면서 채권 금리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고 그다음에 이제 달러와도 이제 환율도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이러한 분위기들이 좀 연초에 좀 조정이 됐던 이유가 우선은 이제 그 FOMC 의사로부터였다고 좀 보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제 연초에 좀 저희가 한번 네. 좀 그 분위기를 좀 보면 요게 이제 저희 그 OIS 시장에 반영됐던 이제 그 1월 그 금통위 의사록 그 발표 당시에 그때 이제 그 시장에 반영된 이제 금리 그 미국 금리나 이제 확률인데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이제 횟수거든요. 요게 3월에 1회. 그러니까 사실상 3월 금리 인하를 거의 이제 시장에서는 봤던 거고 이게 이제 그 2010 올해 연말입니다. 연말이 6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6회까지 올해 이제 금리 인하. 그럼 시나리오가 이렇습니다. 3월에 우선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6월에 한 번 정도 하고 그럼 이제 분기에는 상반기에는 분기에 1회 정도 금리 인하를 하고 하반기에 이제 4번이 남는데 매번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6번을 그냥 분기에 한 번씩 하다가 이제 분기에 그냥 매회 하반기부터는 쭉 하는 뭐 이 시나리오로 그냥 달려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좀 갈렸던 게 뭐냐면 저희가 그렇지만 12월 FOMC 때 그 금리 전망 점도표라고 그 부분에서 보게 되면 사실상 이제 올해 연말에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그 연준의 어떤 연준위원들의 사실상 이제 금리 인하 전망은 3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2배가 차이 났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1월에 들어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이제 조기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한 어떤 이제 연준위원들의 이제 신중한 어떤 경고성 발언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이제 지금은 블랙아웃 기간이라 이제 더 이상 이제 통화정책 언급은 안 하지만 네. 이미 나온 이제 그 주요 이제 그 윌리엄스 연준이사라든지 주요 연준이사들의 발언은 사실상은 뭐 사실은 이제 하반기는 돼야 어떤 금리 인하를 뭐 이제 할 수 있다. 뭐 이런 쪽의 발언이었거든요. 그래서 1월 FOMC 때는 결국 뭐 금리 동결을 하겠지만 아마 이제 이런 이제 조기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한 어떤 좀 조정을 위한 어떤 신중한 발언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이 뭐 많게는 올해 네. 6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네. 지금 최고 금리가 5.5%에서 네. 3.5%로 내려올 수 있다는 전망을 했던 건데 네네. 연준에서 그런 뉘앙스의 의사가 나오면 시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고점에서 좀 흔들리게 될까요? 우선은 지금 시장이 그렇다고 네. 해서 지금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건 올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문제고 네. 몇 해냐의 문제인 거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지표들이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좀 슬로우 다운할 거다라고 봤을 때 미국 경제 지표가 또 소비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깜짝 이렇게 좀 버텨주는 모습이라든지 어떤 그 고용이라는 부분도 생각보다 지금 많이 안 좋아지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고용 둔화 부분이 좀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라든지 또
12월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도 반등을 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게 금리 인하 자체를 좀 이렇게 지연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대부분 보고 있는데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현재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 지표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 지표는 저희가 지금 뭐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코어라든지 이제 특히 이제 미국 그 이제 소비자 물가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주택 가격, 임대료 가격도 사실 이제 꺾였거든요. 둔화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예상하고 있었던 또 연준이 예상했던 시나리오보다는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빨리 지금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뭐 연준이 지금 보고 있는 3회 그리고 시장이 보고 있는 6회 그 중간 정도가 지금은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는 금리 인하 횟수가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렇지만 연준의 어떤 그런 스탠스라든지 이거를 봤을 때는 상반기에 조기 금리 인하는 사실 과한 상황이고 결국 그 중간에서 지금 절충점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럼 우리 오창섭 네. 이코노미스트께서는 몇 월 첫 번째 금리 인하 생각하십니까? 사실상은 저희는 이제 하반기를 보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지금 상반기에는 아직 좀 변수들이 좀 남아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뭐 이스라엘 지금 이제 중동 불안 관련 요런 이제 이벤트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제 올해 대선 11월 대선을 앞두고 좀 조기 금리 인하 할 수 있다라는 기대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연준이 최소한 지난 이제 12월 FOMC 때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발언을 했을 때 그게 보통은 3개월 정도 전, 그러니까 보통 한 분기 정도 선행해서 보통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얘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1분기 안에는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빨라야 그래야 6월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사실상 2, 4분기로 넘어가면 하반기로 넘어갈 가능성. 그래서 지금은 가장 좀 합리적인 어떤 그 이제 기대라고 한다면 하반기에 결국은 시작을 해서 한 4회 정도 금리 인하라는 게 가장 좀 예측 가능한 어떤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고용은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좀 빠른 속도로 꺾이는 성향이 있지 네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일 고민이 연준이 그동안 작년까지는 잘 핸들링을 했는데 네네. 연준이 3번 금리 인하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고용이 꺾이는 흐름이 나와서 갑자기 훅 떨어지게 되면 3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시장은 그걸 지금 상당히 좀 고려하고 있는 거고. 네네. 그러면은 고용의 어떤 것 또는 고용 근처의 어떤 지표를 봤을 때 고용이 확연하게 꺾였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며 그러면 연준이 얘기했던 것보다 더 강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지 그런 시그널로 생각하시는 몇 가지 지표들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미국 고용 시장은 사실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지금 좀 상충되고 있는데 우선은 구조적인 어떤 노동력 부족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경제의 어떤 그 노동 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보이고요. 사실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이제 노동의 어떤 그 탄력성 자체가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도 사실은 이게 고용 지표라는 게 지금 뭐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상 뭐 3% 중반까지 실업률이 떨어졌는데 거의 이거는 우리나라 예전에 그 어떤 3%에서 실업률이면 거의 우리나라 한 3, 4% 이제 성장할 때 그때 이제 실업률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지금 미국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성장보다는 사실상은 이제 구조적인 어떤 그 노동시장의 인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 좀 그 기인하는 바가 크고요. 결국은 이제 경기가 결국 이제 안 좋아졌을 때 서비스업이 결국 타격을 먼저 받고 미국의 고용도 사실은 이제 60% 이상 이제 서비스업 쪽에서 하기 때문에 서비스업 경기가 우선 확실하게 꺾이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먼저 이제 시그널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장 좀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 역시 부동산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이제 좀 상반기에 리스크가 되고 있는 부분 지역 은행들이거든요. 지역 은행들의 올해 또 이제 또 파산 뭐 이런 금융 불안 부분들이 지금 상반기에는 사실 그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보이거든요. 이게 결국 미국 경제의 어떤 신용 부분의 위축이라든지 부동산 부분으로의 어떤 파급과 함께 이제 서비스업이 만약에 꺾이게 되면 사실 이제 경제의 어떤 경착륙 시나리오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그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제 완만한 고용 둔화가 지금 예상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을 때 아까 모두에서는 부동산 렌트비가 떨어지고 있어서 이제 네네. 인플레이션 확연히 꺾일 것이다라고 네네. 했는데 지금 두 번째 말씀하셨던 부동산 문제는 아마 상업용 부동산을 조금 맞습니다. 예, 네네. 생각하고 하신 것 같아요. 상업용 부동산 지금
공실률이 상당히 굉장히 크다. 높습니다. 그리고 네네.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20%가 넘는다.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지역은행들이 타격이 입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잘못되면 네. 그 가시화되는 게 한 상반기 안에 아마 상반기 중에 이게 가장 좀 리스크가 좀 커진다. 왜냐면 하반기 되면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버텨줄 텐데 네. 상반기 때는 어쨌든 그 부분이 답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좀 상반기의 위험론이라고 대부분 보는 게 미국 경제에서는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작년에 SVB 사태를 한번 당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연준이나 은행들이 뭐 지금 많이 만들어놓은 뭐 스탠딩 레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연준의 어떤 그 대응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지금 부동산 PF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부의 어떤 그러니까 수혈이라고 하죠. 유동성 공급으로 사실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근데 문제 자체는 사실은 이제 덮여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이제 금융 위기라는 건 여러 가지 뭐 지표를 가지고 보통 예측을 하는데 단기 자금 시장에 있을 땐 자금 경색 이제 이런 시그널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 이제 단기 자금 시장이나 국내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아직 그 부분에 어떤 그 스트레스가 지금 나타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이제 가시화된 문제라기보다는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택 문제를 말씀하셔서 네. 주택 렌트비가 꺾인다고 했는데 뭐 신축이라든가 뭐 허가 건축 허가 그다음 이런 것들 착공 허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혼재되어서 나오더라고요. 네네. 지표들이 네. 방향성을 잡기가 힘들어요. 네네. 그래서 어떤 지표를 가장 열심히 보시는지 궁금하고 네네. 이게 추세나 이런 게 좀 잡히면 이제 뭐 인플레이션 완전히 끝났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네. 어떤 거를 주의해서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은 뭐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도 이제 건설 애널리스트 좀 보게 되면 우선은 이제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가장 먼저 보는 건 역시 거래량이더라고요. 네. 거래량이랑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하는 이제 예측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건축 허가죠, 사실은. 네, 허가 부분이랑 그 허가 부분이 이제 결국 이제 준공으로 넘어가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시공, 준공 데이터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보통 보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살아나려면 그러니까 주택의 어떤 그 거래량부터 살아나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또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또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금리 부분이 결국은 또 이제 키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저희 이제 그 현대차증권 이제 건설 쪽에서 보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지금 시나리오는 뭐냐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래도 부동산 경기는 좀 연착륙 쪽으로 가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 결국 이제 금리 인하와 함께 좀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건축 경기도 결국 한 내년 정도면 좀 그래도 좀 회복되지 않을까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여쭤보는 미국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네네.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안 꺾이고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좀 구분해야 되는데 네. 인플레이션을 보통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수요 측 인플레이션 부분을 항상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사실상 인플레이션의 70% 있으면 공급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저희가 유가라고 얘기하는 보통 이제 농산물 가격 또 이제 유가 또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의 어떤 그 상승이거든요. 사실 이거 자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게 지금 시나리오가 이렇습니다. 올해 올해 아까 제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보는 게 사실 올해 작년 정확히 말하면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대부분 유가 시나리오는 $80였습니다. $80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다. 하마스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유가를부터 시작해서 그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지금 경기 둔화 때문에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시나리오만 놓고 보면 원래대로 $80 정도 시나리오가 되면 올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떨어졌냐면 작년 연말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거의 상반기 때는 굉장히 완만하게 떨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시나리오가 미국 인플레이션에 뭐 하다면 2% 중반 살짝 밑으로 떨어지는 시나리오였거든요. 근데 이게 현재 한 $70 정도 내외가 된다라고 하면 상반기부터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올해 연말 정도 되면 미국도 거의 그 물가 목표 2% 수준까지 지금 떨어지는 시나리오로 가게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지금 유가라든지 농산물값이 현재 수준만
그 유지하게 되더라도 사실 내년 연초 정도면 거의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거의 물가 목표 수준까지 지금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 같습니다. 유가로 움직이는 여러 변수 중에 하나로 네. 중국의 성장이 이제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네네. 꼽는 분들이 많던데 거기에 네네. 대한 생각은 좀 어떠세요? 우선은 이제 올해 유가 전망을 할 때 네.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뭐 IEA 에너지 그 협회라든지 오펙이라든지 수요 자체가 사실은 어쨌든 떨어지고 있습니다. 포개 정도의 문제이지.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G2예요. 올해 미국 성장률 작년에 한 2% 됐던 애가 1%대 거의 반토막이 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사실 성장률이 결국 올해는 한 4% 중반 보고 있는데 근데 대부분 보는 게 지금 중국 주식시장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중국의 어떤 경제의 어떤 그 부양책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얘네들이 굉장히 지금 상태가 그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 올해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들로 뭐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G2가 이렇게 크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글로벌하게 이제 원유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해 크게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라고 대부분 보거든요. 내년 정도는 가야 이게 좀 회복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좀 인플레이션에 좀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를 보는 게 사실은 현재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은 대체적으로 의견이 좀 네. 이렇게 하나로 뭉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좀 어려운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제 환율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해외여행 빨리 가야 일본 여행 빨리 가야 되는지 아니면 천천히 가도 되는지 어제 그 BOJ 네네.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이제 올해 그 환율을 보게 되면 한번 이제 좀 특징적으로 좀 보게 되면 사실 올해 미국 달러가 지금 살짝 연초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강세가 됐고요. 근데 좀 특징적인 게 뭐 보통 이제 미국 달러가 한 2% 정도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 정확히 반대로 한 마이너스 2% 정도 떨어져야 됩니다. 주요국 통화들이. 네.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기준으로 해서 한 4.8%,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2개가 넘게 더 약세를 보인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4.3%. 그러니까 주요국 통화 중에서 제일 약한 게 오히려 중국도 아니에요. 중국도 오히려 상당히 이 정도면 선방을 하고 있는데 일본과 지금 한국이거든요. 네. 근데 환율 쪽에서는 좀 이게 좀 다른 부분에 좀 영향을 봅니다. 대표적인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더 오히려 이제 일본 주식시장은 더 이제 그 고점을 좋았죠. 상회했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금리가 결국 반등을 하면서 사실 이게 나타난 건데 연초에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엔화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엔화 약세가 일본 증시에는 굉장히 호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 약세하고 이제 그 주식시장 강세 같이 갔던 이 흐름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연초에 엔화 약세가 굉장히 일본 경제에 좋게 작용을 했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증시 굉장히 안 좋잖아요. 한국이 뭐 중국 다음으로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사실 중국의 영향도 뭐 받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원화의 약세는 사실상은 증시 약세 재료입니다. 안 좋게 보는 거거든요. 밖에서 봤을 때. 근데 여기에 이제 좀 배경을 보면 결국은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전체적으로 보면 환율 그럼 올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통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통화 정책이 금리부터 시작해서 환율, 매크로 부분을 다 이제 좌우하게 될 텐데 가장 큰 흐름은 뭐냐면 올해는 통화 정책의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주요국들은 다 금리 인상을 쭉 하다가 금리 인하로 돌아서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환율, 달러가 약세가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번 그 좀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금리하고 지금 달러와의 방식이 같이 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올라갈 때 달러가 강세가 되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경기가 안 좋은 겁니다.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거. 근데 이게 반대로 이제 앞으로 이 흐름 자체가 완전히 꺾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금리가 떨어지면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이게 오히려 이제 글로벌 경제를 이제 회복시키는 요인이 될 텐데 결국은 중장기적으로는 이 큰 흐름 자체가 달러 약세 쪽으로 꺾이는 상황이 사실 올해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변수가 뭐냐면 일본입니다. 일본은 여태까지 다 거꾸로 갔어요. 그러니까 주요국들이 그 금리를 계속 올렸을 때 얘네들은 나홀로 마이너스 금리하고 양적 완화 계속했었고, 근데 올해는 뭐 어제 결국 얘기를 했죠. 금리 정상화할 거다. 물론 빨리는 안 할 거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올해 한 하반기 정도면 얘네도 마이너스 금리를 결국 탈피를 하게 되고 시간이 되면 이제 그걸 이제 플러스로 이제 돌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통화 정책의 변곡점은 반대입니다. 금리를 인상하고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하고는 또 반대로 가게 되거든요. 뭐냐면 일본 엔화가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작년에 2%의 약세였을 때 7%의 약세 때 사실 재작년부터 이랬거든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일본은 지금 3년간 지금 나홀로 약세가 너무 많이 얘가 좀 심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과 엔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되돌림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대신 이제 주요국 통화 중에서는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베타가 크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좀 통화 정책의 변곡점이 되게 되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더 빨리 내려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는 달러와 강세 흐름에서 이제 중장기적인 달러 약세 흐름으로 이제 크게 이제 변화되는 이제 그 변화의 어떤 시점에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약간 논쟁을 하기 위해서 반대 네. 입장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해서 일본 우에다 가서 총재의 발언들을 관찰을 해보면 이분들은 지금 엔화 약세를 굉장히 반긴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요. 교과서 쪽으로는 정책의 정상화, 즉 금리를 올려서 마이너스 금리를 없애고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계속 토를 달아요. 무슨 토를 다냐면 임금이 인상되면, 임금이 정상화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 가지 화살이 명중을 하면서 정상화되는 그들의 목표인 임금이 인상되고 소비가 활성화되는 거기까지 바라면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금리를 올리겠어라는 토를 꼭 달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겠어. 제가 보니까 그거 안 될 것 같거든요. 된다고 보시나요? 임금이 오를 거라고 보시나요? 이번 춘투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대기업의 비중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고 그래서 네. 임금이 못 오를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게 작년 연말부터 이제 정확히 이 분위기가 좀 바뀌었던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일본의 어떤 그 재경단체죠. 사실은 이제 재경단체 수장이 작년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과도한 어떤 이제 금융 완화를 되돌릴 이제 시점이 됐다. 사실 작년에 이제 그 일본 우에다 총리 계속 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통화 정책을 결국 정상화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먼저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게 사실 작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작년이 아니라 올해로 넘어온 거고, 올해 상반기를 봤던 게 또 이제 올해 하반기로 넘어간 거. 이게 늦춰지곤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정치하고 정재계가 지금 다 힘을 실어주고 있는 얘기거든요.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정치적으로도 지금 일본 경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큰 부분이 뭐냐면, 임금을 그럼 안 올려줘야 되냐? 어렵습니다. 결론은. 왜냐하면 지금 일본 경제가 아베노믹스 이후에 굉장히 좋아진 게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 가장 비판을 받는 건 뭐냐면 기업들만 돈 벌었다. 서민들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본도 결국은 이제 발목을 잡은 거고 서민 경제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생필품 물가라는 게 이런 게 너무 올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도 타격을 입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이거를 잡긴 잡아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든지 임금을 올리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뭐냐면 아니면 엔화 가치 자체를 올려서 수입 물가 자체를 내려버리든지 아니면 임금을 올리든지. 사실 이 두 가지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절충을 하겠죠. 절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일본 경제도 좀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통화정책 정상화를 계속 얘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계속 우려하는 게 뭐냐면 빨리는 안 하겠다. 자기들도 알거든요. 이게 유리하다는 건 아는데 네. 그렇다고 이거를 방관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일본은 결국 칼은 우선 빼든 것 같아요. 근데 속도 자체는 굉장히 완만하게 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정도에 어쨌든 일본도 이제 뭐 금리 정상화를 좀 해보고 아마 이제 달러화가 이제 결국 약세로 돌아가면 이 좀 부담이 좀 덜어질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일본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 뭐 금리를 조금 더 올리게 되고 두 번째는 근데 아직 일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양적 완화를 포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폭 자체는 그렇게 굉장히 급진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완만하게 진행될 거다라고 보입니다. 네. 아니 사실은 일본은 정치적인 해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시다 총리를 갈아버리는 거죠. 갈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쟤 때문에 그랬어. 네네. 갈아버리고 우린 정상화 할 건데 아직 좀 때가 덜 됐네. 네. 이러면서 질질 끄는 거죠. 왜냐면은 저도 사실은 800원대 엔화 베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네. 근데
꽤 많이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예, 안 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855원이었으니까 이게 1,000원을 향해 갈 거다 봤는데 안 가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 해서 곰곰이 봤더니 속내는 얘네 안 원하는 거 아니냐. 지금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주식시장은 좋지, 경기도 활성화되는 것 같지, 서민 경제는 난 잘 모르겠고 네. 그런 서민들이 아우성을 치면 기시다 지지율 떨어지면 그것만 갈아치우면은 계속 이 좋은 때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얘네들은 그걸 원하는, 속내는 그거 원하는 거 아닐까. 뭐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일본의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제 총리가 바뀌었다라는 거고, 총리가 바뀌면서 일본은 총재도 바뀐 거고, 뭔가 지금 가시적인 뭔가를 내놔야 되거든요. 그게 실제적인 어떤 뭐 그 움직임의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떤 쇼맨십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방향성으로는 이제 잡았다라는 부분은 좀 이제 뭐 쇼맨십이 됐든 방향성이 됐든 어쨌든 이제 시장 그다음에 이제 일본 어떤 정치 이제 어떤 유권자들이나 이 사람들한테 뭔가 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그거를 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가 보더라도 속마음은 사실 지금 반기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경제가 그만큼 좋아진 거고 그래서 양적 완화 이런 부분도 포기를 안 하는 이유가 사실상은 최대한 늦춰서 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스탠스는 보여집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현대차 리서치 센터가 사실 자동차 리서치 센터지만 자동차 증권사 리서치 센터지만 반도체를 아주 잘해요. 네. 한국 그 원화 가치는 반도체하고 연결이 많이 되잖아요. 그럼 한국 원화와 반도체를 연결해서는 어떻게 보실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일단은 일본의 엔화는 한 1년을 이렇게 길게 놓고 보면 일단은 강세 쪽으로 좀 갈 수 네. 있다라는 말씀으로 맞습니다. 제가 이해를 했는데 네네. 원화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1년 동안 원화는 뭐 미국의 달러가 약세로 갈 때 강세로 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도 좀 여쭤볼게요. 우선은 한국 근데 통화의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네.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주식으로 치면 베타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베타가 됐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베타라는 게 네. 네. 미국의 아까 이제 그 환율을 보게 되면 이제 보통 달러와 대비했을 때 얘가 더 약세냐, 더 이제 강세냐라고 했을 때 네네. 경향성 자체가 이렇습니다. 달러화가 강세가 됐을 때 이제 다 모든 통화는 반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달러화가 강세가 됐을 때 원화는 훨씬 더 약세폭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아까처럼 2%대 강세가 됐는데 4%대 약세대가 네, 돼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크게 흔들리는 좀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 이제 원화가 또 굉장히 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다음으로는 달러와 다음에 중국입니다. 사실 중국 그 위안화하고 굉장히 좀 상관관계가 크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사실 예전보다는 그 베타 자체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우선 높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이 뭐 예를 들자면 재작년에 우리 한국 원화가 갑자기 안 좋았을 때 1,400원대 중반까지 확 올라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작년 연초를 생각하면 이게 급격하게 바뀝니다. 왜냐면 작년 연초에 1,210원대까지 갔었어요. 네. 그게 이제 작년 하반기에도 1,360원까지 갔다가 결국 1,280원대까지 작년 연말에 떨어졌다가 다시 1,300원대 거의 중반까지 온 건데 이게 굉장히 이게 변동폭이 큰데 근데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예전보단 많이 줄었어요. 1,400원대 이게 확 올라갔을 때는 네네. 진짜 그때는 뭐 진짜 뭐 매일매일이 전쟁이었거든요. 외환시장에서. 근데 네. 그거보다는 우선은 줄었다. 그걸 이제 좀 지표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랑 지금 이제 CDS 프리미엄 요 지표인데 CDS 프리미엄이 정확히 얘기하면 재작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이때가 사실은 피크였습니다. 거의 한 70pp 대까지 올라가고 떨어지다가 살짝 내려갔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추세는 이렇게 됐어요. 네. 근데 요 배경을 보게 되면 사실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무역 수지거든요. 무역 수지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쭉 흑자가 되는 거죠. 사실 여기에 가장 큰 게 반도체입니다. 역시 네. 네. 반도체의 그 무역 수출 이제 그 부분 적자 자체가 줄어드는 거고 이제 흑자로 돌아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의 적자가 줄어드는 것만 해도 이 흑자 폭이 굉장히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뭐 가장 또 큰 거는 또 이제 유가가 안정되면서 이제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 이제 그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든 거.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건 뭐냐면 경상수지도 이제 흑자 기조입니다. 계속 가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요게 이제 2022년부터 이렇게 쭉 계속 적자였잖아요. 사실 한국 경제가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무역 수지, 경상 수지가 적자가 났던 경우는 사실 IMF 이후로 처음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가 좀 됐다고 보여요. 네. 네. 최소한 반도체만 회복이 되더라도 적자까지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러 공급 자체가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특징상 공급이 우위인 그런 상황으로 지금 돌아섰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특징상 수출이 좋아지고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면 무역 흑자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더 원화 강세가 강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좀 제동을 거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예전만큼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국 충격도 있고 예전처럼 진짜 확 좋아질 거냐? 사실 그건 우선은 좀 퀘스천 마크고요. 두 번째로는 또 하나는 역시 한미 금리 차입니다. 마이너스 지금 폭이 지금 한국이 3.5, 5.5, 200bp인데 네. 물론 한국이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게 폭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결국은 저희가 봤을 땐 장기적으로도 이 구조적으로 한국의 어떤 성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네. 인플레이션도 그럼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구조적으로 이게 이제 그 내외 금리 역전이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면 예전처럼 한국의 어떤 원화 자체가 그 원화가 강세가 굉장히 강하게 된다는 거 한국 경제 좋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전만큼의 어떤 강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의 특징상 이 베타가 큰 환율의 어떤 특징상 이게 한번 돌아서기 시작하고 반도체 부분에서 좋아지고 하게 되면 미국 달러 대비로는 확실히 더 강세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러네요. 네. 우리가 반도체 장사를 엄청 잘해서 무역수지 흑자 크게 나면 그만큼 원화 강세가 좀 세게 나타날 것이고 반대로 미국이 금리를 빨리 내리고 우리는 좀 천천히 내려서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 또 원화 강세가 맞습니다. 세게 나올 것이고 네네. 그러나 그 반대는 모두 반대. 즉 네. 수출입 반도체가 생각보다 덜 팔리고 수출입이 적으면 원화 강세 약할 거고 네. 그다음에 금리 격차가 안 줄어들면 또 원화 강세가 약할 것이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네. 네네. 원화와 엔화를 비교하는 건 어떨까요? 의미가 있습니까? 어느 쪽이 더 강세로 갈지. 우선은 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 3년 동안 일본 엔화가 사실은 뭐 주요 통화 중에서 제일 약세였거든요. 그렇죠. 네. 최고 약세. 그러니까 뭐냐면 그 부분을 그냥 저희는 보통 이제 그 자국 통화였던 그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놓고 보면 어떤 걸 보더라도 일본 엔화는 가장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그 절하폭이 큽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적정 수준 대비 너무 많이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어떤 밸류에이션 어떤 그 격차를 보게 되면 다른 나라 통화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난 나라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결국 이제 변곡점이다라는 부분. 통화 정책이 변곡점이 돼서 반대로 돌아가게 되는데 일본은 거기서 이제 또 거꾸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어쨌든 얘네들 인하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어떻게든 올릴 쪽으로 지금 한다라는 거고 사실 이런 어떤 거꾸로 타기 자체가 엔화의 어떤 그 강세 요인이다라고 좀 보입니다. 결국 엔화가 상대적으로 더 이제 강세가 될 가능성 원화보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일본 여행을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생각보다 뭐 그렇게 급할 것 같진 않아요. 저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서 800원대 조금 사놨는데 네네. 네. 아닌 것 같아요. 뭐 차라리 주식으로 돈 버는 게 물론 한국 코스피에 있으니까 돈이 안 벌어지더라고요. 네. 계속 깨져요. 네, 숱하게 지금 깨지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속이 상당히 상하실 것 같은데 자, 한국 경제는 올해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제일 안 좋았던 나라 이제 두 나라를 본다면 사실은 두 지역을 본다면 뭐 중국을 제외했을 때 네. 첫 번째가 한국입니다. 제일 안 좋았고요, 사실은. 한국이 이제 뭐 반도체 뭐 수출 이제 무역 수지가 계속 뭐 적자였으니까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았고 근데 그게 정확히 하반기부터 돌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은 사실 G2에서 보게 되면 올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한국은 오히려 성장률이 작년에 한 1%대에서 올해 2%대까지도 확 올라갈 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안 좋아서 상대적으로 올해 좋다라는 게 우선은 이제 첫 번째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유럽도 작년까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오히려 이제 이런 올해 성장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두 지역
두 나라를 꼽는다라고 하면 유럽은 사실 작년보다는 오히려 성장률이 올해 조금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높아질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은 결국 턴어라운드를 지금 시작한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에 탄력을 받으면 더 이제 좀 강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올해 뭐 물론 이제 좀 불안 요인도 있긴 하지만 또 긍정적인 요인으로도 분명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근데 하나 조금 궁금한 점이 채권 시장도 그랬고 네. 주식 시장도 그랬고 금리 내려오고 경기 회복되는 건 알겠는데 네. 그 덕분에 회복되는 건 알겠는데 그리고 또 미국은 연착륙될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주식은 너무 과열이고 채권은 너무 과열 아닙니까? 돈의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우선은 이게 정말 제일 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금융시장이 저도 뭐 이 증권시장이 한 20년 정도 지금 있었는데 변동성이 이렇게 큰 거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변동성이라는 건 이제 시장에서는 보통 이제 돈과 심리라고 하는데 네. 결국 돈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부분을 부인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줄여야 되는데 줄이기도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나타났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뭐 재작년에 뭐 계속 뭐 새마을금고 사태부터 시작해서 조금이라도 이게 줄이려고 하면 뭔가 이게 터지고.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금융시장의 어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 자체가 수열이라고 할 수 있죠. 유동성을 공급을 통해서 계속 이게 덮어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이라도 줄이게 되면 분명히 또 어디선가에 또 이 트러블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들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걸 줄여야 된다라고 보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결국 이 많은 돈들이 금융시장을 계속 휘젓고 다니면서 네. 변동성을 크게 만들고 이게 이제 어떤 시장으로 한 번에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이게 또 크게 또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돈이 답이다라는 건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데 예. 줄일 수 있는 환경도 분명은 아니다. 아니다. 급격하게 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뭐 계속 그 본질 가치 대비 조금 좋은 네네. 고양된 자산 시장이 올해도 유지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이시영 총재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우선 조급한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을 또 이제 좀 자극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는 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엄청난 그 유동성 버블과 함께 그 전 세계적으로 사실 부동산 시장이 다 버블이 껐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정치적으로도 타격을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식주 중에 하나인 이제 그 주거라는 부분이 너무 가격이 올라 버리니까 네. 이게 뭐 양극화도 심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이걸 계속 지속시킬 수는 없거든요. 네. 잡아야 되는데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 지금 그렇게 경기 부양한다고 해도 중국 부동산은 잡고 있거든요. 네. 못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여기서 더 가면은 안 되고. 근데 부동산이 만약에 해서 꺼져버리면 이게 엄청난 또 이제 또 금융위기라든지 경제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옆으로 끌면서 결국은 이제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가계부채 비율을 GDP 대비 그 가계부채 그 증가율을 낮춰가지고 낮추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네. 식의 어떤 조정밖에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올리고 부채라든지 어떤 자산 가격을 낮춰가지고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자산 실질 가치를 점점 떨어뜨리는 정도. 그걸 지금 이제 전 세계 이제 경제 정부라든지 중앙은행들은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무척 어려운 어떤 딜레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일부 시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미 연준의 FOMC 이후로 금리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원화, 엔화, 미 달러화의 움직임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오창섭 현대차증권 이코노미스트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